예.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 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육원 퇴소 아이들 보육원 관련한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범죄 유혹. 제목이 좀 센데. 자,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지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아사랑협회 노주현 부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대표님이시고 또 우리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 선한울타리를 섬기고 있는 최상규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분과 이득신 작가님과 함께 방송을 하다가 거의 급 종료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 좀 해야 할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이 두 분을 모시고 다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실시간 방송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답을 해드리기 어렵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일단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은 우리 대표님 두 대표님 통해서 궁금한 것들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또 새로운 방송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우리 한국고아사랑협회에 대해서 좀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아사랑협회 노주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보육원 퇴소인들의 당사자 단체입니다. 생각보다 당사자들 단체가 잘 없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또 뭐 복지라든가 이런 시설에서의 삶, 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비영리 단체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 고문이라든지 좀 알려진 어른들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고요. 이게 조금 당사자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좋은 위치에 많이들 계세요. 근데 실제로 많이들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좀 당사자인 걸 밝히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 아직은 없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좀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뭐 전국 입양가족 연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하고 계세요. 꼭 당사자가 아니라도 좀 학교 우리 나라에 좀 명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고문으로 모셔서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분 더 소개를 좀 해볼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안 되면 거절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모셔서 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알리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울타리 소개 좀 잠깐 해주시면. 선한울타리는 그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그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가족이 되어주자는 그런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2014년부터 사역을 준비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동안 저희 작년까지 2020년까지 총 37명의 친구들이 저희 선한울타리에 들어와서 함께 자립을 준비하고 지금도 이제 저희 숙소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 숙소에서 자립을 해서 이제 각 교회 근처에 있는 LH 전세 임대에서 생활하면서 저희와 함께 뭐 멘토링, 뭐 주거 취업 지원, 뭐 교육 지원, 자립 훈련, 뭐 법률 지원 이런 거 저희가 지원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도 마련을 해 놓으시고. 처음에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준비해 있는 울타리라고 부르는 숙소에 들어와서 자립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 근데 그게 임대비 뭐 전세 이런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형편은 다른데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CMS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 가지고 뭐 다가구 주택의 투룸 이렇게 임대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채? 아닙니다.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4개의 숙소 갖고 있었고요. 올해도 아마 현재는 3개의 숙소인데 아마 또 입소생이 늘어나면 또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뭐 어떤 교회는 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돈을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은.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는 물적 인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한울타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기초로 네. 그래서 교회와 교회들이 그리고 뭐 개인도 한 분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개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인들, 기독교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보호 종료 아동 관련돼서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걸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처음에 또 최상규 장로님께서 그 저희 항고협의 회장님이 나오신 그 임마누엘 영유가원을 네. 또 후원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그 우리 지금 이 18세가 되어서 보육원을 나오게 되는 네.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몇 개나 혹시? 지금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단체는 한 5-6군데 정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예. 네, 크고 작게 각자 활동을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제일 유명한 데가 요즘 뭐 광고도 하고 뭐 그러던데. 어디지?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단체인데. 예. 아름다운 커뮤- 네,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은 예,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랑? 직접 보호 종료 아동을 이제 후원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브릿지 역할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파트 하나로. 예예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선한 울타리랑 함께하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파트너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아름다운 재단처럼 큰 재단에서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또 고무적으로 그렇죠. 좋은 일이죠. 그런 한 큰 단체에서 캠페인 같은 거 벌여주면 조금 더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재단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거나 그건 그렇지는 아니고 저희도 아름다운 재단과 뭔가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연락해야지 연결해야지. 연락주세요. 네. 이런 거는요 연결을 해서 해야 돼요. 그냥 네.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조금 큰 재단에서 움직이게 되면 결과물도 좀 예쁘고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보호 종료 아동들 중에서는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안 좋겠지.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큰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데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왜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이렇게 뭐 갑자기 막 저는 후원자님의 후원을 받고 되게 뭐 잘 살고 있어요. 막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드물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을 많이 찾으시죠. 그런 네. 케이스들을. 그래서 그게 좀 그렇겠죠. 아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대부분 그런 이제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이 상위 한 10%에 그쵸.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네.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퇴소 5년 이내 대부분 거의 100%에 거의 100% 네. 퇴소 5년 이내의 아이들만 신청 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청년들은 거기에 도전하거나 못하겠네. 조건에 네. 맞지가 않지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그런 청년들은 일단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네. 네. 취업도 지금 어렵고 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보니까 이제 거기 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이런 그 선한 일을 하는 단체들도 일단은 큰 단체들은 잘 보여줘야 네. 그만큼 또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보여지기 좋은 그림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뭐 다른 그 구호 단체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빈곤 포르노니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막상 가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막 진짜 삐쩍 마른 애들 막 보여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선한 울타리든 고아사랑협회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절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만 제가- 필요를 예. 채워주는 그 제가 가끔 이제 저희도 이런 거 활동을 하다 보면 선한 울타리는 좀 더 저희보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더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네. 후원을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후원자분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뵙게 되면 제 주변 분들한테도 절대로 그런 걸 바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냥 되게 무기력할 수 있다. 인풋이 있으면 사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내가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되게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일은 더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기대치가 안 올라오니까 되게 실망하고 또 금방 또 이렇게 후원을 끊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뭐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네. 이제 말씀을 꼭 드려요. 네. 실제로는. 마치 이거 같은 것 같아. 교회에서 청년부들 이것들 돈 안 되잖아. 아 그래요? 청년들은 돈 안 되지. 헌금을 합니까? 아. 대학생들 이런 애들 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게 투자를 잘 못해요. 아, 그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 선한 울타리와 고아사랑협회는 오히려 그 이제 효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또 당사자들과 관련된 단체이기도 하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혹시 지난 그 시간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범죄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우리 18세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대부분 보육원을 시설을 떠나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 청년들 취업이나 생계 이런 게 어떤지 좀 더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두 가지 크게 두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대학을 가는 친구가 있고 바로 아, 취업을 대학.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일단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일반 청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지금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가 76%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네, 지금 보육원 퇴소 청년들은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지금 최근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만큼 네. 되게 적기도 하지만 일단은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단순 서비스직이 가장 많고요. 그렇겠죠. 네, 단순 서비스직이 뭐 전문직이라든지 뭐 예, 이런 거는 어려울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단순 서비스직이 가장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단순 서비스직이 이런 코로나라든가 특히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하죠, 취약하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네. 대학을 끝까지 마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번 주에 최상규 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학과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립정착금이라든가 디딤시아 통장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부터는 LH 주거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건 혜택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분들이 돈을 많이들 갖다 쓰세요. 연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네, 맞습니다. 친척들이 네.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되게 흔한 케이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게 뭐라죠? 이 돈을 쓰는 그 경제적 그런 것들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보니까 네. 돈이 일시불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유흥비라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돈을 한꺼번에 탕진잼으로 이렇게 진짜 요즘 애들 말로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그 공군 군목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가 그 3군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성직자들 훈련을 같이 받아요. 근데 스님들은 이분들이 그 돌을 닦다 산에서 돌을 닦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자기 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얼마였더라? 그 노란 딱지 바쁠 때게 노란 딱지 달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10 얼마인가 20 얼마씩인가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기분이 너무 특이하대. 뭐냐면 자기들은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산에서 돌 닦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우리 친구도 그럴 수 있죠. 네, 한 번도 맞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고 뭐 제일 흔한 케이스는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예, 진짜 이거는 예. 너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여기 지금 아까 제목처럼 범죄의 유혹인데 이게 예. 이제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범죄로 바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걸로 해서 뭐 대출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그거를 잘은 모르는데 뭐 그 돈을 일시불로 뭘 해가지고 뭐 거기다 돈을 얹히면 뭐 얼마를 더 준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조금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이제 방식이 그렇죠. 생활 방식이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계속 배급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그렇죠. 없죠. 네, 네. 굉장히 수동적인 이런 네. 사고 방식, 생활 방식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자리훈련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1,500에서 많으면 2천만 원까지 목돈을 쥐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제가 좋은 보육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퇴소 예정자는 LH 전세 임대를 얻어가지고 퇴소와 함께 동시에 방으로 딱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갑자기 그러면 지역마다 다 다른 거죠. 예, 암만 해도 좀 좋은 보육원 원장님들은 잘 챙겨주시고 예. 또 지방이나 뭐 좀 안 좋은 보육원은 좀 그런 게 이제 음. 미흡하고 한데 그런데 이제 내 방도 생겼고 갑자기 네.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생기고 그러네요. 처음에는 이제 그 수급도 나오고 예. 자립수당도 또 30만 원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달을. 무슨 세상이야 네. 이랬지. 유흥도 하고 막 이렇게 쇼핑도 하고 쓰다가 보는데 돈이 생각보다 저희도 사용해 보지만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달이면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경험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뭘까? 이제 옆에 와서 주로 보육원을 먼저 퇴소한 선배라든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죠. SNS 상에 네. 뭐 페이스북 이런데 예. 이 가출 청소년이나 보호 종료 아동만 노리는 이런 범죄가 타겟 범죄가 있어요. 예. 그러겠죠. 예, 얘들이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딱 되는 순간 네. 자기가 뭐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생길 때 와서 네 이름으로 대포 통장 하나 만들어줘. 뭐 네 이름으로 스마트폰 뭐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 얼마 가지고 줄 테니.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액 대출 같은 거 이제 막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들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뭐 한 100만 원 받으면 5만 원, 10만 원 주고 90만 원, 95만 원 지들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얘들은요. 그게 5만 원, 10만 원이 꽁돈인 줄 아는데 네. 나중에 보면 95만 원, 90만 원이 내 빚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험한 경우는 2달 만에 한 3,500만 원? 2달 만에. 네. 아, 뭐 사업자 등록까지 만들었어요. 개 이름으로. 세상에. 그래갖고 온갖 그 스마트폰, 정수기 뭐 이런 것들을요. 다 렌트를 했어요. 예. 공기청정기 뭐 이런 네. 것까지. 그래서 래핑을 싹 해서 작물한테 업자한테 넘기고. 팔아 넘기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줬잖아요. 네. 너 공범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고도 못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애들은 옆에 있다가 야 이거 나가서 파산 신청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써도 돼. 네, 네. 근데 돈은 저쪽에서 90% 이상 다 가져갔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짜리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어른 없으면 뭐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고 법적으로 결국은 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음. 비일비재하죠. 이제 사회 경험이 없어서 당연히 그런 건데 예.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뭐 그런 거 잘 안 되긴 하지만 일반 아이들도 그러니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 그냥 홀라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보육원에 있는 동안에 그런 걸 조금씩 가르치거나 이런 거는 그런 시스템 자립훈련은 이제 자립 전담 요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사실은 퇴소존에 이제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그 자립 전담 요원 같은 경우는 보수 교육도 계속 받고 네. 뭐 교재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게 교육을 받는 것과 또 생활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네. 그것을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어른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렇죠.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얘들은 또래밖에 없어요 옆에. 어른이 없는 거죠. 이게 네.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또래밖에 없는데 그 또래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 또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 건강하지 않은 또래면 같이 휩쓸려서 그렇죠.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네. 약하니까요. 원래는 15세부터 자립 훈련을 받아요. 받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15세부터 받긴 하는데 그게 이제 자립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15세 때는 되게 먼 이야기인 거죠. 피부에 안 와닿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귀뚱으로 뭐 또 안 들릴 거고. 네네. 그리고 모아두고 자립 훈련 해봤자 사실은 15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일도 그렇죠, 만무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가 그래서 되게 많고 저도 막 얘기 들어보면 되게 이거 뭐라 그러죠? 보이스피싱. 네. 예,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그쪽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6케이스 정도 접했어요, 벌써. 당한 케이스를. 아니요.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제 범죄에 가담을 한 거죠.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범죄에 또 쉽게 가담이 되는 이유가 그런 조직에서라든가 예를 들면 얘를 막 때려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루밍 한다 그러나요?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게 하면 잘될 거야. 되게 돈 따뜻하게 벌 수 있고. 아주 좀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외롭다 이단하고 보니까 똑같네. 예. 예, 비슷한 그루밍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이 여기에 기대고 이제 음. 마치 그거 이렇게 기대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첫 가족이다 혹은 나를 챙겨주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인데. 근데 그게 되게 정서적으로 퇴소 청년들이 굉장히 약한 그럴 수밖에 부분이에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 나쁜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가정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예, 예. 뭐 가정 복귀를 했던 못했던 간에 원가정이라 하면 원래 이제 가정. 뭐 있던 낳아준 가정. 부모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먼저 네. 정리를 해야 될 게 보육원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다 아무 피부치도 없는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요거는 좀 정리를 지난번에도 아, 해주셨는데 네, 네. 고아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었어요. 고아원이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저희한테 아이들이 이제 입소를 하면 아이들을 어떤 지역에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단 제가 띄어야 돼요. 음. 수급 신청을 하려면. 네. 그러면 딱 보면 부모가 사망됐거나 아이가 유기된 케이스가 아니면 네. 대부분 아이들이 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부모님이 계세요. 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권이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네. 네. 근데 아, 80% 이상 살아 계세요. 80% 이상. 네. 근데 문제는 이 분들이 얘들을 데려가서 같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정 해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로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일단 능력과 여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엔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저는. 예.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 뭐랄까 그분들한테 편하게 다 해주는 해놨어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 그렇게 왜냐하면 해서 요건 좀 더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원에 있는 동안에 약간 격길로 빠지는 것 같지만 음. 아이한테 주기적으로 접견을 한다거나 네. 작은 돈이라도 용돈을 주거나 예. 뭐 주말 같은데 한번 데려가서 재운다거나 네.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맡길지라도 정말 부모라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보육원에 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안 찾아와도 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서 18세가 돼서 만약에 큰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 찾아와 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네,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것만 가져가면 다행인데 네. 아이가 취업을 했어요. 예. 주기적으로 월급을 아, 받으면 맞아. 주기적으로 또 가져가죠. 아. 그러니까 뭐 심지어 자기 빚도 갖다 떠넘기고 예, 네. 뭐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거는 입 댈 것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스토리는 이 안에 거의 다 있다고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옆에서 또 지켜보시고 이게 힘드시. 그러니까 소수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거나 뭐 재혼을 하셔서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아이한테 계속 연락도 하시고 또 네. 용돈도 보내주시고 어떤 경우는 스마트폰 비용도 내주시고 네. 그런 좋은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제가 만나보면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지지가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죠. 드물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특히 이제 사춘기 때 많이 비틀려요. 네. 같이가 살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안 돼. 네. 근데 또 나왔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또 피해를 입으니까 아이들이 이 정서적 피폐, 뭐 굉장히 우울증, 많아요. 뭐 심지어는 공황장애 네. 이런 것들로 계속 고통을 부모에 받아요. 대한 애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근데도 의존은 또 계속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살하는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딱히 지금 죽어도 이 친구들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뭐 그러네, 나를 위해서 진짜. 울어줄 사람도 없고 진짜 그러네. 울어줘봤자 너희들 몇 명? 뭐 그러니까 딱히 여기서 음. 내가 지금 당장 딱 길 가다가 죽는다고 해도 네. 뭐 아쉬울 게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또 다른 희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뭐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살아야지 막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한번 내가 들었냐면 여기 너무 막 전 너무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사실 두려워요. 네, 네. 제가 돌보고 있는데 돌보는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위로하고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제가 한 1년만 더 살아볼게요. 1년 뒤에도 만약에 변함이 없으면 그때는 오늘 시간이 고만 너무 살지도 짧잖아요.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요. 협박도 합니다. 아, 그렇지. 아니 참. 그 저도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저희 이제 방송 청취자였는데 자기는 그냥 희망 없어서 그냥 자살을 하겠다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막 무조건 내가 그러지면 안 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뭐 너 죽을라면 죽어 대신 이런 거는 생각은 해보고 죽더라도 그때 죽어라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희망이 없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예.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을 저 만나는데 한 사람, 그러니까 저 그 선택의 순간에 전화할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데요. 그렇다면서요. 그게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전화 걸어갖고 막 저한테 저 죽고 싶어요 막 이러거나 막 어쩔 때 막 연락 안 돼도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어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멘토가 다 있어서 절대로 안 죽는데요. 전화 받아주는 멘토가 네, 있어서. 네, 네, 네. 근데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있어요. 그럼 선한 울타리의 이 사역은 딱 그 보육원을 떠나오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사역만은 아니잖아요. 저희 그 와 전부터? 있는 애들 이 중에는 예. 이제 일단 이제 뭐 사역의 스타트는 네, 뭐 퇴소하고 오는 순간부터 하지만 네, 예전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온 애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사회 나갔다가 예. 힘들어서 중간에 오는 친구들도 꽤 되고요. 있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이가 보육원에 있을 때 이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성도와 자연스럽게 결연이 돼서 네,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예, 예, 뭐 예. 방학 때도 오고 주말 같은 데도 이게 어떤 분은 이제 확대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걸로 계속 결연을 해서 오다가 네, 아이가 퇴소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멘토링이 되면 네, 네, 네.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계속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속적인 관심? 예, 예, 사실 선아우타리 멘토링에 기한은 없거든요. 예, 예. 저희- 그렇죠, 그렇겠죠. 네. 예. 뭐 아이가 정말 나중에 성장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기도 낳고 뭐 그런 거 사실 보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선한 울타리가 지금 그런 멘토링을 하는 가정은 몇 가정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이제 대부분 부부 멘토를 권하거든요. 예, 예. 아이한테는 이제 아빠 모델도 있어야 되고 엄마 모델도 있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돌본 아이들이 37명인데 예.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2 하면은 뭐 한 80명 가까운 분이 멘토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는 간혹 이렇게 싱글 멘토도 있긴 하세요. 예, 예, 뭐 형편상 예. 그렇긴 한데 가능하면 부부가 예. 예. 그럼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실제로 끝이 없는 거니까. 멘토링이 중단된 경우는 예. 아이가 일방적으로 끊은 경우를 어, 제외하고는 여태껏 저희가 먼저 끊은 적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좀 드문 케이스인데 원가정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멘토링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 네, 네. 그다음에 본인이 나는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이게 신분을 어느 순간 보니까 숨기고 싶어. 아 그렇죠. 근데 선화 울타리하고 연결돼 있으면 돼 본의 있어요. 아니게 네. 노출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지원은 다 받았는데 지원의 종료와 동시에 싹 이제 금을 긋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뭐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좋죠. 그럼요. 그렇죠. 예.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저.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해주실 수 있다니까. 감사해야 할 일이긴 아, 하죠. 조금 그럼요. 서운할 수는 있지만 간단해져. 하나도 안 서운합니다. 예. 아니, 하나도 안 서운하다는 거는 뭐 실은 사람이니까 하나도 안 서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돈은 없어도 예, 예. 뭐 사람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지해 주고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그 대표님, 우리 퇴소자들 그럼 좀 이렇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몇 명이나 돼 있거나 뭐 관리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는 없었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여기 출연하는 그 시점에 예. 저저번 주에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딱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 전수조사 같은 거를 비슷한 그래요? 거를 예. 그리고 음. 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퇴소를 하고 나면서 성인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네. 자립전담 요원이랑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훨씬 많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자료가 굉장히 빈약해서 크게 이렇게 막 신뢰가 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죠.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라는 표현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나마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네. 아이들이 자립 전담 요원이 법적으로 얘네들을 케어해야 되는 건 5년이에요. 5년. 네. 네. 근데 5년 아니라도 나가자마자 난 보육원하고 지긋지긋해. 네, 연락을 그렇죠. 끊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그런 있겠- 경우 되게 그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잘 사는 애들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게 사는 애들은 연락 안 해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의 의미가 뭘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못 찾아낸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예. 그때 작년 거 그 자료 보니까 연락 안 되면 70%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70%. 네. 그러니까 그래 저도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궁금한 건 그러면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뭐 그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네. 어떤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러는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립 성공 비율. 자립 성공 자립 성공 비율.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래도 최소한 그냥 문득 생각하면 최소한 60%는 되지 않을까? 실제로 아니 실제는지 아닌지는 추정을 해볼 그냥 때 추정해 볼 때. 근데 제 주변에는 예. 사실은 좀 저희한테 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사실 건강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때 이 어른이 필요하구나라고 그런 친구들이 정신과에 찾아가잖아요. 내가 좀 문제가 있어 해서 정신과에 찾아가잖아요. 50% 이상은 낫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사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립 성공률은 일반 가정 아이들도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맞아요. 20, 30대 아이들이 자립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다가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네. 다시 부모님한테 와서 그렇죠. 도움을 요청할 네. 수가 있죠. 비빌 언덕이라도 근데 있지. 그렇죠. 정확히 비빌 언덕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시행착오가 용납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업종을 바꾸려고 하면 뭔가 훈련을 받으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죠. 국비 학원은 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처음엔 조금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삐딱하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30% 이상이 IQ 80 이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네. 걔네들만 빼도 벌써 그렇네. 저는 우리 기준으로 쟤는 그래도 좀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어. 한 1, 20% 될까요? 그래요. 예.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예. 우리 대표님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잘 이렇게 와서 하니까 이렇게 그런 다, 그림들이 예. 보이는 거고 예. 또 현실적으로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말 그대로 정말 현실을 네. 보시니까 60%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20대 친구들한테도 되게 관심이 많지만 이제 30대, 40대 네. 이제 나라에서 그 보호 종료까지 끝났다고 하는 그 음. 분들한테 저희 단체는 되게 관심이 아,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예, 예. 그 이후의 삶도 되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음.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25살, 뭐 26살까지라도 어떻게든 조금씩 지원도 받고 하는데 네. 그 전 세대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뭐가 삐끗 잘못하면 그냥 완전 나락인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냥 네. 그렇게 30대를 맞이하고 음. 40대를 맞이하는 그 삶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개인적으로 저는 많아요. 이분들이 네. 지금 어디선가 살고는 계시겠죠. 음. 근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예. 생각도 되게 많고요. 사실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30대, 40대가 굉장히 그렇죠. 달라지는데 예,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성남 선생님이 그 저희 이성남 대표가 나온 그 보육원 그 분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어느 한 분야에서 다 각자의 몫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만나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안착이 되어 있으니까는 외부 사람들도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근데 실제로 제가 막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랑 나이 비슷하신 40대, 뭐 30대 후반 이런 분들 자살하시는 분들 얘기도 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마음 아프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저도 좀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입양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양을 할 수는 없는 나이가 돼버렸고 나이 50이 어떻게 꼬맹이를 입양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성장한 분들 좀 제가 이제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또 목사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것들 좀 나눌 수 있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언울타리 멘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는 사실은 최상규 장로님, 목사님 저 전부 다 나이가 있지만 전부 다 부모가 필요하거든요. 나이 70이 돼도 부모님이 필요하고. 아니 저도 고아예요. 네, 다 돌아가셔가지고 양쪽 다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게 엄마 아빠고 나이가 20대든 30대든 아기든 다 부모가 필요한데 부모님의 역할은 못 해주더라도 최소한 나 힘들 때 생각나는 어른 한두 명 정도는 옆에 항상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육원 퇴소 청년들이 저렇게 멘토를 만나서 평생 뭐 이렇게 나 힘들 때 나 남편이랑 싸웠는데 우리 멘토 엄마 생각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엄마가 필요한데 아직은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칠순 어머니가 칠순이신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한테 붙잡고 그러더래요. 너는 좋겠다. 엄마 아빠 있어서 나는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진짜 고아라고 해서 펑펑 우시더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부모는 필요하고 누구나 멘토는 어른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많이.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시면서 혹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대표님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일을 하고 싶으셔서 보육원을 방문을 하셔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대부분 전화를 보육원에 하셨다가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좌절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보육원에 전화 드렸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했다가 이제 왜 그런 이제 요즘 들어 특히 많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방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보육원의 입장에서는 자립 준비가 됐다고 보니까 이런 어떤 지원 단체가 나오면 우리 아이들 이미 충분히 많이 있고 과잉돼 있고 그런데 여기다 더 이상 지원할 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참 답답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뭐 보육원이나 뭐 이렇게 관계 단체 이렇게 분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1,500에서 2,000만 원하고 방만 있으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야 얘는 좀 알고 얘기하네.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세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복지가 좋아질 거예요.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다가가는 것도 이제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이제 인권이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거기서 평균 11년 이상 살거든요.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면. 근데 거기서 자기는 간선받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기 싫은 교회도 다녔을지 몰라요. 근데 또 도와준다고 찾아왔는데 거기가 제2의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가야 되고 예. 접근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러죠.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어린 나이일 때부터 찾아가세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기관의 후원도 좀 하시고 네. 아이하고 결연도 하시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하고 방학 때도 주말에도 만나서 뭐 식사도 하시고 해서 걔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퇴소할 때 걔하고 멘토링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아예 그냥 입양도 하셨고 또 그 소명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하고 계시지만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난이도 하. 나는 좀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 내가 조금 뭐 후원이나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좀 중간 그룹도 계실 수도 있고 뭐 키다리 아저씨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예. 일부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딱 해야지 갑자기 이제는 한꺼번에 딱 다가가서 한 번에 떠먹는 숟가락은 맞아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볼 때 분명히 있고 네,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시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우리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또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좀 정보를 더 많이 얻으셔서 그렇게 조금 작은 일부터 네, 시작을 해보면 맞습니다.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보육원 퇴소 아이들 관련해서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퇴소한 네, 아이들이요? 퇴소한 아이들. 네. 범죄 말고요? 그 범죄도 아, 보시죠. 제가 조금 저번 주에 굉장히 막판에 가서 막 서둘러서 얘기해서 그런데 네네네. 우리 아이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체 아이들 중에 한 30% 이상이 IQ 80 이하예요. 아, 30%. 예. 근데 이 아이들은 나이도 어린데 판단력도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범죄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목격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착해요.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특징은. 예. 그래서 있는 것만 주면 다행인데 빚도 없고 맞아요. 사기도 당하고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한테 계속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데 제발 국가에서 이런 아이들을요 그대로 이렇게 퇴소시키는 건요 이건 국가가 무책임한 거예요. 그냥 사회 바닥을요 깔아달라고 그냥 이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서 꼭 하셔야 될 거는 제발 공공 후견인제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공공 후견인제도. 네, 이거 꼭 만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판단이 좀 부족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것에서 책임에서 이제 면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100% 책임을 돌리는 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공공 후견인제도.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건 진짜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거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범죄 관련돼서 꼭 이제 좀 얘기 나누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이제 퇴소한 친구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되게 갈급한 친구들이 많아요. 외롭고 갈급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루밍이 되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범죄인지 알면서도 가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잘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네, 그럴 수 그러면서 있겠죠.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도덕적 해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얘기 많이 듣고 막 했던 것들 중 하나가 요즘에는 그 보이스피싱 범죄였는데 뭐 예를 거기에 들면 이제 가담한다는 거죠. 예, 보이스피싱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접한 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보이스피싱을 하러 중국인가 어딜 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첫 직장이 보이스피싱 직장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형들이랑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알면서도 이 형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징역을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성범죄에 이용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여성들에 경우는. 근데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IQ 80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여자 친구들이랑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자친구들이 그런 범죄에 되게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걔 너 얼마 받니? 그랬더니 5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걔가 끝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저한테 언니라고 불렀는데 걔가 20살인데 언니 그럼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 그때 그 말이 너무 슬펐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좋은 남자는 세상에 없어 이래야지. 그게 좋은 남자 나쁜 남자 기준이 이 친구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존재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내 아빠가 우리 엄마를 때려요. 그러면 아 저런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나쁜 남자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나한테 사랑한다고 돈을 주니까 얘는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조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가슴 아팠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정말 저는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그냥 좀 그런 것들을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누구나 다 어른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에 아이들이 범죄에 그렇게 노출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댓글에 요즘 애들은 LH 주원도 나오고 한 2천만 원 나온다라는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범죄에 빠지냐 막 그런 댓글인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애들 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받아 나온다는데 하지만 정서적인 거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이제 좀 조금이라도 그냥 양심 말고라도 그냥 그런 범죄에 노출이 안 되게끔 조금만 더 옆에서 신경 써주시고 좀만 해주시면 또 금방 아이들 되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이럴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인간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우리 그런 여성분들을 이용하는 그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짐승도 안 하는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아. 이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활보를 하지 못하도록 선한 사람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딱 짠 나타나가지고 이놈 새끼들 하면서 그냥 다 쓸어버리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없으시고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 활보하지 못하도록 선한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서서 우리 그런 친구들을 좀 돌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관계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이런 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주변에 20대 청년들이 조금 있거든요. 같이 노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지 이 친구들이 편하게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그 나이가 42살인데 42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용어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아이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그 친구들 제가 맨날 자주 하는 얘기가 너희 주변에 너같이 잘하는 애들 말고 소문 들어서 내 친구의 건너 친구가 좀 힘들구나 좀 이러한 범죄에 좀 노출이 돼 있구나 하는 친구들 있으면 나 편하게 소개시켜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걸 좀 만들어 볼까요? 우리 선한 울타리 대표님이 하시는 정도의 는 아니라도 우리 청년들을 좀 이렇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담 내지는 뭐 어른들 그룹 같이 밥도 한 번씩 먹어줄 수 있고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런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단하게 우리가 못하더라도 뭐 그냥 만나서 밥도 한 번씩 사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만 해도 힘들 때 전화 한번 하고. 한국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가 전 그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는요. 네. 일단 기본적인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성도라는. 맞아요. 거기다가 헌금이라는 물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거 안 쓰는 그거 충분히 사용하면 그리고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뭐 난크리스찬들도 들으실 텐데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당히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이 시설에서 이제 아동 양육 시설에서 이제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그 국가가 하고 어떤 시설과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잘 지원 체계가 마련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지금 계속 이제 뭐 리모델링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이들 한 명당 나오는 금액도 늘어나서 이제 점점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부모하고 함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기본적으로 가난해도 부모랑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네. 이제 제가 아이 넷 중에 셋째와 넷째를 입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절대 돈이 많아서 입양한 거 아니거든요. 입양 가족들 찾아보면 그 부자들 별로 없어요. 그럴 근데 겁니다. 예, 네. 근데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는 입양도 또 이렇게 신생아 입양에 거의 이렇게 거기가 좀 많이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미국 자료를 한번 봤는데 청소년이나 좀 예. 이런 성인들도 입양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가정 위탁을 하잖아요. 이게 보육원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근데 입양 그 연령을 봤어요. 음. 가정 위탁에 있다가 입양 가는 아이들. 음. 근데 처음부터 아이가 가정 위탁을 갔을 때 네. 이 사람들은 딱 그 영어로 고울이라고 하죠. 목표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 아이에게 가정을 찾아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아이가 가서 가정 위탁하는 동안에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네. 이 아이가 입양 대상 아동이 돼서 네. 0세부터 18세까지 언제라도 입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봤는데요. 입양 연령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쫙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 예. 그래서 가정 위탁에 있다가 입양을 가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를 보고. 근데 우리는 시설에 한번 입소를 하면 입양이 안 돼요. 아주 좋은 원장님들 베이비박스 아동 같이 이제 그 친권이 없는 예. 무연고 아동 같은 경우에 입양하시는 원장님들을 제가 요즘에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확률, 퍼센티지가 비율이 10몇 %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7%가 거기 계속 살아요. 근데 얘들은 정말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연고가 예,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아이들조차 그 입양에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원장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좀 방송 보시는 크리스찬 분들이 네. 저는 제발 그 아이들을 좀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친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전 너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너무 원가정에 집착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원가정에 집착하는 나라가 핏줄. 없어요. 네, 핏줄. 아이한테 원가정. 중요한 거는요. 핏줄이 아니고요. 나를 잘 키워줄 수 있는 부모예요. 맞아요. 현실이 중요하지. 너무 현실이 예, 제가 아이를 넷을 키우잖아요. 예. 위로 내가 낳은 아이 둘, 예. 입양한 아이 둘. 마음이 다를까요? 이건 이제 입양의 신비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 사역에 나와서 입양 얘기해서. 근데 이게 관련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 이 입양의 신비는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예.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네. 최근에 정인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지만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해요. 퍼센티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정말 보육원에 살다가 보호 종료돼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외면해서 안 보고 있을 뿐이죠. 맞아요. 입양 갔다 잘못된 케이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수십만 그거는. 명이 네. 있을 거예요. 우리 1950년 그 전쟁 고아 이후로요. 네, 보육원에 그럼요. 있다가 퇴소해서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자살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 아마 인원을 따지면요. 여기 잡히지도 않겠죠. 예. 비교가 안 되는데 잡히지가 않겠죠. 그걸 우리가 굳이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권 때문에 자립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지 우리 자립 전담 요원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친권 때문에 그 자립 전담 요원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니라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 회사가 난리가 난대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왜냐면 보육원에 아이들을 넣어놨죠.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게 나갔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수당이. 그래요. 예. 그러면 갑자기 친엄마, 친아빠라는 사람 전화해서 왜 그거를 애한테 주냐고 나한테 달라고. 근데 그 항의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재난지원금 나올 때마다 회사 전화기가 막 불통이 되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뭐 그 케이스도 있고 뭐 어떤 아이는 2살 때 보육원인가 거길 들어갔는데 애는 부모가 없는 줄 알고 더 큰 거죠. 22살이 됐는데 갑자기 부양의 의무를 지라 그러면서 나라에서 뭐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 만기 출소를 하셔서 나오신 거야. 네. 걔는 아버지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그러니까 부양의 의무를 지라고 했던 거는 이 그러니까 아버지란 분이 나이가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나는 아빠 얼굴 내 아빠가 있었구나. 양육도 못 받았는데 부양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한테 부양의 의무를 줘야 되는 상황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떨어진 거죠. 예수님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친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정말 저는 뭐 아까 그 뭐 정인이 사건부터 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 가정폭력 사건인데 그것을 마치 입양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지만 저는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군 훈련처럼 부모님이 되면 네. 왜 예비군 훈련 이렇게 계속 받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모 재교육 훈련을 시기별로 나라에서 예, 아니 진짜로 그거 네. 뭐 예비군 훈련 안 나가 벌금 나오고 막 저도 이런데.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네, 그런 부모들이, 것들이 네,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생각도 뭐냐면 들고. 양육 의지가 있을 때 친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아요. 양육 의지가 없는 경우엔 그건 친권을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건 아이한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저는 아동 복지의 출발은요.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은 아동 복지나 이런 아이의 문제를요. 이상하게 부모 입장에서 자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서 그 소위 아까도 말씀드린 핏줄 이게 정말 너무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을 안 당했는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꽤 있고 예. 코로나 지원금 나올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때 지원금 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유교적 사상 때문에 사실은 입양 가족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보호종료 아동 관련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가까운 지인분 중에 실제로 입양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냥 입양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커서 그냥 결혼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댁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집 가지 말라고. 아빠 혼자 이 친구 너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빠 자기 시집 가고 얼마 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시댁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왜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직도 어른들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게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저는 아주 가까운 지인분 중에서 계세요. 네. 그 이제 입양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그게 아직도 그 충격적인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3번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두 분 모시고 했던 거 그 전에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 4번째구나 좀 들었는데 아이들이 시설에 있으면 밥을 먹을 시간에 쭉 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가서 우유를 물리고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네. 자기 욕망이 다 있는데 선생님들도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사람인가? 이게 그렇죠. 마치 동물들 키워지는 것처럼 사육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 그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예. 굉장히 훌륭한 보육원 원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잘못 방송을 오해하시면 제가 이 선하우트 그러니까 사역을 이 구조 자체를 못할까봐 저는- 이제 저는 구조 자체를 사실 염려스러운데 예. 이제 그런 거죠. 아이 하나당 이제 케어하는 종사자 숫자의 문제인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예, 현실이에요. 그럼 뭐 이제 일반 가정에도 다자녀일 경우에는 뭐 근데 이제 나이가 다르죠.
근데 이제 신생아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쵸. 아이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딱딱 공급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스킨십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을 할 수- 비난하는 네, 건 네. 아니고 절대 네.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의 필요를 부모든 누군가 채워주면서 성장해 가고 인격도 완성이 되어 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이게 뭐 너무 큰 애착관계 네. 형성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그- 있죠. 그런 네. 게 생각이 그것뿐만 아니라 저 그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대표님도? 네, 제가. 근데 치료를 받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울증은 왜 오지? 이게 너무 궁금해. 논문을 몇 개를 찾다가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얻어 걸렸던 것 중 하나가 아동 우울증에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아동 근데 우울증? 그 되게 좀 예. 유명한 논문에서 인용이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울면 아기 때 울면 엄마나 아버지가 어쨌든 이제 보호자가 반응을 하잖아요. 왜 울지? 뭐 똥 쌌나? 배고픈가? 이러면서 막 계속 반응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울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뇌의 어느 부분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라지를 못한 아이는 아동 우울증이 되고 그렇게 아동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성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육원 퇴소 청년들 중에서 무기력한 친구들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선한 울타리를 찾아가거나 저희한테 와서 이거 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무기력한 친구들이 아니죠. 그나마 예. 예. 정말 무기력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의지도 없고 그냥 네.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무기력한 게 어쩌면 그렇게 예, 단체로 예, 예. 키워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이 예. 내가 울어도 반응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그게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게 좀 뭘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취직을 시켜줘도 3일 만에 때려치우고 이런 경우도 그쵸. 너무나 많고 예. 막 그냥 기초생활 수급으로 그냥 한 달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말씀하신 저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관심이 있다고 전화를 주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좀 공부하셨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조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가끔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사막 같은 데 보면 땅에 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들여서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진 땅을 보잖아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부분이 이렇게 형상이 떠오른 적이 있었어요. 아, 마음에 고인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네. 이 아이들 마음에 고인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몇 년을 기다리고 막 심지어는 정말 계속 참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한 4년 넘게 했는데도 안 된 애도 있어요. 끝까지 안 바뀌는 애. 근데 그럴 수 변한 있을 애도 것 있는데 같아요. 걔는 끝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너무 힘들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선뜻 관심은 있지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못 견딜 것 같아.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문제 행동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무기력증인데 무기력증. 문제 행동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갑자기 또 액티브해지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향만 바꿔주면 무기력한 애들은 정말 저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나. 예.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진짜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네. 바뀌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25살까지는 뭐라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뭐라도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7, 8, 9, 30 막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너무나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 아이가 좀 막 25살 막 그때쯤 다가오면 막 조급증이 나셔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게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세요. 되게 막 제가 어떡하지? 제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취직이라도 막 계속 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단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카톡을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딱 이제 힘들어지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타는데 예.
카톡에서 그 보면 우리가 그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게 안 없어지게 없어져. 보는 비행기 모드로 보는 게 있대요. 저는 있어요, 설정을 있어요. 안 해봤는데 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수를 타요. 그럼 알바고 식당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분들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자라고 보니까 네. 아이가 갑자기 월급을 받아갔는데 오늘부터 그냥 안 받는다. 뭐 그냥 잠수 타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얘기라도 해야 그렇지. 대체를 하든지 뭘 예, 할 텐데 예, 예.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죠. 저한테도 똑같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순간 잠수를 타버려요. 아, 근데 사람이 제일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럼요. 어쩔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죽었을까봐 진짜. 예, 예, 예. 가보면 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눈 비비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정 노동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 중에 네. 하나.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게 너무 힘들 근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잘 안 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친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자라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뭔가 자극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상대방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거나 네.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회피거든요. 맞아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한 15일을 일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하면 이걸 가서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15일치 월급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얘들은 15일치를 포기하고 그냥 잠수를 네, 타버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죠. 돈 안 줘서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그날 일이 펑크나니까 막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일 시작한 지 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분노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래갖고 이제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차마 욕은 못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왔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엔 이제 화 안 내요. 화 안 내는데 아. 그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기다려주는 게 정말 그 기다림이 어떤 경우는 끝이 없어. 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야, 너 병신이야? 왜 보름치 그걸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죠. 너 가서 돈 받아와.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죠. 받아오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네, 막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받아와. 너 만약에 안 받으면 막 그럼 제가 막 엄청 너 지금 내가 당장 뛰어간다.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친구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 친구는 되게 힘들었겠지만 예. 그게 나름 뿌듯한 거예요. 네, 그래도 네. 네가 말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막 거의 제가 막 거의 막 막 협박하다시피. 협박을 한 거죠. 너 내가 지금 당장 뛰어가서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놓는다. 막 그리고 그런 경험도 본인이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예. 그래야 하나를 더 힘들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률이 높고요. 네. 이직률도 그쵸. 높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쉬는 텀도 길어지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 그럼요.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네. 자립률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제일 많아요. 네.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도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 못해내요. 그럴 겁니다. 예. 맞아요. 어떤 청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학을 때려치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휴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는데 학교도 엄청 좋은 학교인데 헉, 내가 너 미쳤어 왜 학교를 휴학을 한다는 거야 했더니 토론 수업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토론 수업이 왜 싫어? 그러니까 토론을 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네, 그럼 네. 보통은 그냥 막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보육원에서 살았다가 퇴소를 했기 때문에 토론 수업이 막히는 게 마치 보육원에 살았던 들키는 것 같은 그런 정서적인 그런 위험이 있는 거. 자기 딴에는. 네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일 수도 잠깐이길 바라지만 네.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에도 결국엔 영향을 미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단기 보호 시설로 해서 자꾸 아동이 바뀌는 건 사실 경영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 입장에선 정말 어려운 난이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이제 조금 할 만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네, 네, 네. 하지만 그렇지만 아이의 그 전 생애를 봤을 때는 네. 아이는 어떤 뭐 학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정 해체라든가 네.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왔지만 정말 원가정이 최소한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 관찰을 했을 때 뭐 와서 접견을 했다거나 뭐 연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아동의 복리상 항상 아동의 복리상 이 아이가 원가정 복귀가 안 된다 싶으면 이 아이는 입양 대상 아동으로 바꿔서 입양을 추진해야죠. 저는 심지어 맞아요.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네. 저는 해외 입양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네. 보육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 해외 입양이 낫다고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물론 그 문화적- 사람을, 그 예. 본인 아이를 위해서. 예, 그래서 아이가 우리나라가 나이 먹은 아이들, 큰 아이들을 입양을 안 하시니까 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언제 올지 모르는 부모,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아이가 만 18세까지 산다는 건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가혹하고, 고문이고 매번 예, 상처죠. 아까 말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네. 때 이 아이들이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가족 매번 안에서 상처야.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너무 상처요. 이제 좀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그 넘겨주셨잖아요. 네. 네, 그걸 받아서 정말 좀 이렇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먼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직접은 못하더라도 그걸 좀 해외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또 우리 보육원의 어린 아이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냥 내가 어느 보육원을 찾아갈까부터가 실은 그거 네. 자체가 허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통해서 좀 그 개인적인 코치를 좀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대표님 직접 연락 안 되실 테니까 장로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연결을 해드릴 것이고, 또 우리 그 노지원 대표님께는 우리 그럼 협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는 않고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30명 정도 돼요. 30명 정도.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그쳤는데 네. 그 30명의 친구들이 어른이 필요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죠. 예. 그러면 저희 교회에도 있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제가 직접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 한 분을 세워서 우리 그 한국 고아사랑 협회와 함께하는 그래서 좀 상담 내지는 멘토까지라고 하기에는 뭐 멘토는 그냥 오랜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 한 끼 정도 같이 사서 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실은 누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는 저희도 좀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경험도 있으시고 좀 반듯하게 생각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네. 좀 선발까지는 아니라도 대기를 시켜드릴 테니까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좀 매칭을 해주시면은 네. 이런 일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어른은 필요하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네,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우리 아이들 주 양육자가 자꾸 바뀌는 아이들이라서 그렇죠. 오는 거는 편하게 오실 수 있는데 가시는 건 그렇게 편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여기 일단 시작하면 네. 내가 그래도 이 아이들하고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오시는 게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나도 하고 싶어, 원래 관심 많았어 주연아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네.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 어떻게 참여하면 돼? 이렇게 되게 네, 말씀하세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아이들 만나러 갈 때 예. 와서 돈 쓰러 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 아니 진짜로.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애들 밥 먹으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훅 그렇죠. 어울리면서 네. 저 언니는 저런 걸 잘하는구나. 뭐 저 아저씨는 저런 거를 잘하시는 거. 아이들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고 네. 어른들도 이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돈 쓰러 와, 돈 쓰러 그러면서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됩니까? 거기도 한 청년과 매칭이 돼서 길게 관계를 가지게 되는. 저희는 그런 걸 바라는데요. 네.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저기 이제 왜냐면 이 나이도 친구들도 좀 있고 이 친구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인이기 네. 때문에 좀 제가 지금 저희랑
관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그냥 음. 만나는 저희랑 노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놀아야지. 네, 같이 그럼. 노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건데 성인으로서 네. 이제 대해 주기를 많이 바라죠. 그렇죠. 예. 당연히 뭐 아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요. 이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어려움도 제가 많고. 궁금한 네. 건 아이들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1대1로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그쵸. 그래야죠. 당연히 조금 더 나이 많은 언니나 오빠나 아저씨들이 네. 좀 더 이렇게 그냥 편한 네. 게 그냥 너 후배처럼 뭐 이렇게 대해주면서 길게 근데 가져가는 이럴 수도 가장 있잖아요. 서로 좀 여러 번 만나면서 다른 분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좋죠. 네네. 서로 끌려야 이게 네, 되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 돈수로 나오라고 애들 만날 때 네. 술도 같이 한 잔 사주고 편하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술 많이 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제가 좀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을 대기시킬 테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리 선한 울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통해서 연락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실은 우리 방송 말고 제가 전에 이제 뭐 하나를 시도를 했던 게 뭐냐면 행복이었어요. 행동하는 복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서로를 행복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뭔가라도 좀 우리가 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좀 해보시면 좋겠다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좀 주시고 예. 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맞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일단은 해봐야 돼. 뭐든 해보고 이건 내가 좀 너무 버겁다 하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냥 듣고 감동만 받지 마시고 은혜만 받지 마시라.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하나씩 진행을 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마무리 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저는 제가 장애인 아이들하고 20년 넘게 이렇게 교회에서 지적 장애인들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지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한테 특히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아픈 손가락 같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경계선 지능의 우리 보호 종료 아동들, 장애인증도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안전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국가가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비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평생. 근데 사회 나오니까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리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난 장애인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저는 진정한 복지국가는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또 관련된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걸 통해서 이 아이들 왜냐하면 직업이 있어야 자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의 직업을 만들어주는 일에 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공존이라는 단어인데 같이 살아가고 그렇죠. 같이 이겨내는 함께 사는 함께 거죠. 사는 건데 국가에선 다 못 해주죠. 사실은 모든 그렇죠. 보호 종료 아동들을 다 돌볼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어요. 여기 최상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는 못 해주지만 분명히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교회 굉장히 많고 신도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로 기도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 주셨으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입금이에요. 네 입금해 주세요.
우리 그 후원해 주셨던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후원은 입금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후원은 진짜 행동하는 겁니다. 네. 그냥 기도 최고의 기도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이 좀 나아지고 밝아지고 어두운 곳이 없어지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그네는 이방인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도 나서야 하지만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나서서 돌보는 그런 일들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시죠. 네, 우리 대표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